이제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이제 한번 꺾어졌네요. 여섯 번째인데, 우리 여기 그 평신도 아카데미, 향저 평신도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양혁승 교수님, 저희 네트워크 이사이시기도 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양 교수님은 서울대 나오시고 쭉 미국 가서 공부를 하셔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하시고 방문 교수도 하시고 연대에서 쭉 학생들 지도하시고 올해까지 내년 2월 말이면 이제 은퇴를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목회자들하고 사람 경영이라는 책을 갖고 공부를 잘 한 것도 있고, 양 교수님은 다른 분들, 장로님 두 분하고,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그다음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두 책을 쓰신,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25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 받고, 이제 그룹으로, 조별 모임 하시고, 이제 발표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을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즘 실감하시죠? 인공지능들 사용하시죠? 네, 제가 아마 의도적으로 사용 안 하셔도 아마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추천도 받으시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 가이드를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칠까, 네, 사회에. 그건 너무나 다면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제 전공 영역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 이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그 면에서 교회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의 급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좀 우연치 않은 계기였어요. 2015년인데요. 2015년에 어느 이 연구 모임에서 앞으로 고용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용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하나 정리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요. 그거를 이제 좀 스터디를 해가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그런 그 보고서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대변화를 일으킨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별로 그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들을 최대한 이제 서치를 해서 찾아서 그걸 쭉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2016년 3월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죠.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기리라 하고 예측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인공지능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측은 빗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바둑이 인류가 개발한 두뇌 게임, 전략적 두뇌 게임에서는 가장 고도의 전략 게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공지능이 넘어선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됐었죠? 4대1? 그죠? 네,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어요. 충격을 받았죠. 근데 저는 우연찮게 바로 그 전에 인공지능이 지금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조금 스터디를 한 상태니까 놀랍기는 놀랍지만 야 정말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하는 계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인공지능을 배워봐야겠다, 알고리즘을.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실제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워가면서 그거로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간단한 것들 짜보고 좀 더 폭넓게는 머신러닝이라고 그래요. 머신러닝 여러 이제 그 알고리즘들도 짜보고 그러면서 요즘 한참 이제 인공지능의 최첨단에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배워보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챗GPT 이런 게 지금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는 직접 제가 구현은 못하지만 그거는 좀 이제 이해는 하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게 보니까 너무나 이게 급격한 발전이어서요. 이거는 앞으로 그 당시에 제가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되면 이거는 쓰나미처럼 몰려올 이 영향력이 사회에 들이닥치겠구나. 쓰나미라고 하는 게 먼 바다에서 올 때는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얕은 바다로 오면 그게 이제 확 덮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5년 정도 되면 이게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구나.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위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저는 이제 주로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도 제 전공과 연관해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자리에. 네. 그리고 이게 소득 분배, 그게 이제 또 다 경제 순환 메커니즘.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이런 쪽이 주 관심이니까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주목해 봐왔습니다. 이세돌 알파고. 이게 이세돌의 알파고가 나온 게요. 사실은 2012년이 분기점이었어요.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게 2012년에 알파고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는 쭉 이렇게 좀 더듬어 가보니까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됐더라고요.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는 시작됐는데 그렇게 이게 획기적인 발전 궤적을 그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동면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 1996년인가 1996년쯤인 것 같아요. 그때에 IBM에서 개발한 딥블루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세계 체스 왕을 꺾어요. 네. 체스, 우리로 치면 장기죠. 네. 서양 장기, 체스 왕을 꺾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몰랐죠. 몰랐지만 상당히 한번 이렇게 이제 좀 뭔가를 보여줬어요, 실력을. 그러다가 2011년이 되면 2011년 그러면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이라고 하는 게요. 미국의 TV 게임, 퀴즈 게임 중에 아주 유명한 지오퍼디라고 하는 퀴즈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동안 가장 우승을 많이 했던 두 사람을 뽑게 하고 이 왓슨하고 이 대국을 해요. 지오퍼디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퀴즈 게임에서 두 사람을 완전히 눌러요. 그 얘기는 그냥 사람이 문제 내는 거예요, 사회자가. 문제 내면 그 문제에 관련한 답을 자료로부터 추출해서 먼저 대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게 있고 나서도 이쪽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 두뇌, 지능 수준, 이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 했을 때 대체로 그 정도 가려면 한 100여 년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왓슨까지만 해도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게 개발자가 룰을 다 세팅합니다. 룰. 그래서 이런 조건일 때는 이러한 답을 내놔. 이런 조건이면 이러한 답을 내놔 하는 그 룰들 있죠. 그 룰들을 다 복잡하게 짜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룰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는 게 결국 인간이 그 룰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인간 두뇌 수준까지 간다는 게.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에 2012년에 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이제 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힌튼 교수라고 하는 분과 그 박사 제자 두 명이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개발해요. 네. 그 이제 기본 구조가 이제 이런 방식인데 딥러닝 알고리즘 이거는 복잡하게 보이죠. 네. 이거 뭐 설명할 이유도 없고 이걸 설명할 거 아니에요. 다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인풋이 자료들이 들어가는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레이어들이 있고 마지막에 아웃풋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를 잡아주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학습 자료를 주잖아요. 학습 자료를 주면 여기에서 화살표들이 있죠. 이게 다 1차 방정식들이에요. 이 뇌에서 일어나는 뇌의 시냅스라고 그러죠. 뇌세포 간에 뉴런 간에 이게 결합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들 있죠. 이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저기에 미지수가 2개씩 있어요. 거기다 에러텀까지 하면 3개씩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스스로 저 화살표에 그 미지수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최종 아웃풋을 내놓고 나면 그게 실제 정답하고 대조를 해보면 거기에 이제 미스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것들. 그러면 이제 그 틀린 것들을 다시 이쪽에 정보를 줘서 역전파를 시켜서 다시 이제 미지수를 조정해 나가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답하고의 그 갭, 그걸 최소화시킨 그 결론이 날 때 최종 아웃컴을 내주는 거예요. 최종 아웃풋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이 여기에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어라 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주질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이 룰을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자료만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스스로 룰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최적의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간이 룰을 만들어서 그 룰에 따라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이었다면 2012년부터는 스스로 학습하는, 스스로 룰을 만드는 그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 발전 속도가 완전히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습니다. 이게 2012년인데 불과 4년 만에 그죠? 이 알파고가 등장해서 인간이 가장 고도의 전략 게임이라고 하는 바둑을 이기잖아요. 그때 옆 나라에 있는 한 바둑 기사가 그 당시에 글로벌 1위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면 저 정도 지지 않을 텐데. 네. 그때 뉴스에 보셨죠? 네. 커제라고 하는 바둑 기사인데요. 근데 알파고는 왜 이세돌을 택했는가 했을 때 이세돌의 바둑이 계산하는 바둑이 아니고 가장 직관적인 바둑이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서기가 제일 어려운. 그래서 이세돌을 택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1위인 커제가 그렇게 이제
자존심 구겼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2017년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알파고가. 그 알파고를 알파고 메스터라고 그래요. 이세돌과 대구 간 알파고를 알파고 리. 예. 알파고 메스터가 가서 커제하고 대국을 했어요. 3전.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대 0으로 끝났어요. 그게 끝나고 나서 커제가 그렇게 인터뷰에서 고백을 합니다. 알파고는 바둑에 있어서 신의 경지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는 사람 5명을 뽑게 해서 5대 1로 대국을 또 해요. 거기서도 완전히 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바둑에서는 상대가 없어요.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인간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인공지능은 특정한 도메인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그 자료들을 학습해서 거기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는 하는데 우리 인간의 지능은 멀티플 펑션을 하잖아요. 다기능이잖아요. 바둑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리고 예술 작품도 쓰고 그죠? 아주 멀티펑션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 이걸 이제 넘어설 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 이러거든요.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은 이제 각 영역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주식 거래하는 거 있죠. 펀드들 주식 거래할 때 펀드 매니저가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리즘으로 들어갑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분석을 다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예측 모델에 따라서 순식간에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해서 그냥 주식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패닉 상태 가서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판단이. 근데 이 녀석은 그러질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뉴욕의 월가에 제가 월가에 빅5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는데 그 중에 골드만삭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18년쯤에 한 600명의 애널리스트를 데리고 있었대요. 600여 명의 애널리스트는 각 기업들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결정하기 위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6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한 10명만 남겨두고요. 다 해고를 하고 한 200여 명의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문가를 뽑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대체했죠.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서 대체합니다. 자, 요즘은 의료계로 들어갔죠. 이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패턴 분석을 잘해요. 패턴 분석. 패턴 분석. 특히 이제 이런 비주얼 자료들 있죠. 이것도 아주 패턴 분석을 잘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주고 이게 뭐냐 알아맞히는 거 있죠. 초기에는 아주 서툴었지만 이제 쫙 훈련이 돼서 자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맞히죠. 그리고 사진을 주면 요즘에는 이게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도 알려주고요.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설명을 간단하게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자, 건강 관련한 진단을 받았어요. MRI를 찍었어요. 그건 찍은 거를 가지고 이제 판독을 시키죠. 그러면 이 정도면 암이 1년 후쯤이면 진행이 돼서 이게 발현이 될 것 같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아주 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는 높아져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 지금은 이제 그 게놈 지도로 가시죠. 유전자 지도 있죠. 우리들이 가죠. 그게 전부 판독이 됐잖아요. 유전자 지도가. 그러면 같은 위암이라 하더라도요. 그 유전자상의 염기서열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암이 됐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달라야 된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게 개인 맞춤형 치료가 불가능했죠. 그냥 위암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더라 해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미국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한 100여만 원이면 개인 게놈 지도 분석 다 받는다는 거거든요. 100만 원 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 게놈 지도에다가 이런 판독한 증상들 해서 결합하면 개인 맞춤형 치료법까지도 이제는 가능해지는 단계로 계속 가는 거죠. 네. 앞으로 의사가 필요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책임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여기에 맡겨놨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판정하고 치료한 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찌됐건 보조 자료로 보조로 AI를 쓸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는 이런 이 진단하는 의사들 수는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게 AI 보조를 활용하면 훨씬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겠죠. 자율주행차 아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는 저게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다닐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가 났죠. 앞으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그때는 법이 사람 운전을 막게 될 겁니다. 왜? 자율주행차는 그냥 단독 차량이 자율로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건 커넥티드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차와 차 간에 서로 교신하면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커넥티드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차들 간에 사고가 별로 날 일이 없어요. 그럼 누가 사고 내요? 커넥티드 되지 않은 인간이 들어가서 하다가 사고 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 인공지능 로이어들 요즘 로펌들 미국의 로펌에서 2017년부터 벌써 채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역시 책임 문제 때문에 어찌됐건 보조로 당분간 사용하게 될 텐데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뭐라고요? 학습하는 것, 자료 다 주면 더더군다나 법이라고 하는 건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판례들 자료 주면 그것들 전부 해서 거기다가 이번에 사건 정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승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거 예측할 수 있겠죠. 네. 미국에서 로펌에서 로이어들이 변호사들이 두 부류로 나뉘죠. 하나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변호사, 파트너급 변호사 있고요. 나머지는 백업해 주는 거예요. 네. 백업해 주는 그 변호사들 연봉이 엄청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일하는 게 뭐 새벽 1~2시까지도 하고 참 바쁠 때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쉬지도 않죠. 24시간 돌아가죠. 자료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까요? 자, 제가 신문기사 2018년쯤 난 기사 IBM도 이쪽 인공지능 워낙 잘하는 회사니까 인력 공고 채용을 냈어요. 한 2만여 명이 지원을 했대요. 어떤 직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한참 이제 이쪽으로 뭐 뜨고 하니까 더 그랬겠죠. 그 서류 심사 2만 명 서류 심사하려면 이게 보통 일 아니죠. 네.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요? 인공지능에 맡겼어요. 인공지능에. 그래서 이제 최종 그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 그거 이제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류 심사를 맡겼어요. 한 2만여 명. 얼마나 걸렸을까요? 서류 심사하는데.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하루. 또요. 좀 더 쓰세요. 1시간. 좀 더 쓰세요. 네? 20분? 네, 좀 더 쓰세요. 네. 47초 걸렸대요. 네. 속도 상상이 되세요? 네. 계속 이 속도는 빨라지죠, 이제. 네. 빨라지겠죠? 거기에다가 그냥 그 서류만 심사한 게 아니고요. 그 지원자들의 SNS에 올린 글들까지 다 참고를 했대요. 네.
이제 그거는 앞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개인정보 문제 등등 해서 앞으로 이제 규제할 것들이 규제가 들어가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제가 최근에 그 우리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관련한 핸드북을 이제 영국에서 하나 책 출판을 하는데 제가 한 챕터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출판 앞두고 컨클루전 파트하고 앱스트랙트 파트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쓴 게 한 2, 3페이지 되는 그 매뉴스크립트 원고였는데 제가 이제 꾀가 나잖아요. 인공지능 알잖아요. 그래서 챗GPT에게 야 이거 앱스트랙트하고 컨클루전 좀 만들어줘 하고 제가 그걸 카피를 쫙 해서 챗GPT에게 집어넣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정도 분량은 다 받아주더만요. 순식간에 앱스트랙트와 컨클루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보고 제가 쓴 내용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전 같으면 이 귀찮게 또 지금 또 예전은 진직부터 얘기하지 이럴 텐데 그쪽에서 요청이 왔는데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자, 그림.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도 요즘은 그냥 말로 이러이러이러한 그림 그려줘 하면 바로 그려지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인공지능하고 오케스트라가 협연한 저게 2021년인가 있었어요. 저기에 피아노하고 저기 이쪽 밴드 쪽하고요. 그 다음에 마림바인가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연주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와 같이 조응을 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각 분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온 게 챗GPT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험 버전이 2020년에 나왔어요. 2년 전쯤에.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 파일럿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제한적으로 아이디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테스트를 해보게 했다가 2020년에 이제 오픈을 했죠. 이거는 자연어, 인간이 쓰는 인간 언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건데요. 요즘은 이제 챗GPT 다음 버전이 GPT-4인데요. 이거는 단어 숫자 제한이 25,000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챗GPT 자연어 원리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쓴 저 자료들 있잖아요. 문건들. 이걸 다 재료로 줘서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키면 원리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단어를 딱 하나 주잖아요. 대학교, 연세대학교 단어를 주면 그동안의 모든 문건들에 있는 연세대와 연계된 그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표상에서 일종의 그 단어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그 다음에 이제 붙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초기에는 단어 하나에 바로 연계된 것들 단어 연결시켜주고 이런 거였다면 이게 점차 늘어나 이제는 두 단어를 주면 두 단어를 동시에 고려해서 그 다음에 그 두 단어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단어 찾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확장돼서 어디까지 가능해졌냐 하면 25,000단어짜리를 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원고를 한 22, 3페이지 되는 원고를 주고 서머리 해줘.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겠죠. 이러한 인공지능이 그래서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구글의 CEO죠. 순다르 피차이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18년에. 인공지능은 인류가 발명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대한 발명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불이나 전기가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보다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류 문명 발전사에 있어서 불을 발명했다.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했죠. 전기,
이거는 2차 산업혁명을 촉발시켰어요. 인공지능. 그보다 훨씬 더 심대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인공지능 어디까지 갈 건가? 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예측. 레이 커즈와일은 한때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책임도 맡았고요. 이 양반은 이제 그 커즈와일 키보드도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고 아주 예측이 강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9년에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까지 느끼는 존재가 탄생해 인류와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몇 년 남았습니까? 6년. 예. 근데 이마저도요, 챗GPT가 나오자마자 테슬라의 CEO 있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인공지능 쪽 회사도 가지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그게 앞당겨질 것 같다. 2027년이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앞당겼어요.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전에는 한 10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했던 게 지금 이 정도로 빠르게 지금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쯤 되면 싱귤레리티라고 해요. 특이점이 올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초지능이 탄생한다. 초지능. 그래서요. 스티븐 호킹 박사 돌아가신 분 있죠. 이분은 수년 전부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 워닝을 계속 해오셨어요. 무슨 워닝이냐면 인류의 발전은 생물학적 진화 속도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경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금세기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거는 기술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경고를 계속 해왔어요. 일론 머스크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치고는 이쪽 우려를 많이 했어요. 보통 개발자들은 돈이 그쪽으로 몰려와야 되기 때문에 우려 섞인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때 주로 이런 쪽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예외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한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 AI의 언어 습득은 AI가 문명의 운영 체계를 해킹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됐을 듯한다. 이게 뭐예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건을 학습 자료로 해서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곧 인류가 그동안 사고하고 그 사고의 결과물로 기록해둔 모든 기록해놓은 내용들을 이미 파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네. 그리고 버클리의 컴퓨터과학과 교수인 스튜어트 러셀은 현재 접근 방식을 추구한다면 결국 우리는 기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 초에 이 컴퓨터 공학하는 인공지능 공학 이쪽 하는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한 1200명이 성명서를 낸 적이 있어요. 챗GPT가 나오고 나서. 무슨 성명서를 냈냐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6개월 정도 개발을 잠정적으로 챗GPT 이상의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걸로 우리 좀 6개월 정도 기간을 갖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통제하면서 갈지 논의 좀 하자. 이렇게 성명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요. 네. 결국 최근에 이 딥러닝 개발한 분이에요. 힌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구글에서 모셔가가지고 구글에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 있어서 리더로 있었는데 이분은 구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1200명 성명서를 내지는 못했어요. 참여는 못했는데 그 직후에 구글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한 얘기예요. 딥러닝 선구자 제프리 힌튼, 내가 개발한 기술에 두려움 생겼다. 네. 그리고 저기에는 아까 버클리 대학의 스튜어트 러셀 교수가 한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문명을 종식시킬 기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명을 종식시킬 기술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게 AI에 관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이슈가 이제 급격하게 국제적으로도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제1차 인공지능 안전정상회의라는 게 최근 11월 1일 날 이 선언 나왔죠? 영국의 브레칠리에서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모여서 미국 같으면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 참여하고 해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류 차원에서 그 통제 어떻게 규제할지 논의하자. 그 필요성을 공감한 거예요. 그 필요성. 자,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 인공지능 시대를 하는 이슈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저만 해도요, 야,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데 대한 문제인식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환경 문제도 그렇잖아요. 환경 문제도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이 뭘 기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듯이 지금 이 기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인류가 그동안 기술을 많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기술 발전이 인간 삶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유토피아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아니면 디스토피아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용어는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이죠. 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 어느 쪽, 인류는 그동안 인류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세상은 어느 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 쪽이. 네. 재밌는 거는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네. 그게 1500년대에 나왔으니까 1517년인가요? 토마스 모.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500년 전쯤에도. 근데 그때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0여 년쯤 후에 또 재밌는 그 유토피아가 또 나왔어요. 유토피아와 관련된 소설은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란시스 베이컨 있죠. 경험주의자의 선구주자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에 새로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일종의 과학기술 유토피아입니다. 과학기술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참 1626년인가 이게 써 있으니까요. 1600년대 그 시기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뭐 이게 이제 뉴턴이 활동하던 아마 시기하고 같이 맞물 그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상당히 이제 발전해 가면서 그때 그 페루에서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배가 뭔가 바람의 기류 때문에 표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섬에 가는데 그 섬이 벤살렘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남태평양에 있는 벤살렘이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표류하고 있는 배를 맞이해서 처음에 만나서 마실 물이나 식량, 환자의 치료 혹은 배 수선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사항을 이제 그 종이에 적어서 요청하면 신의 뜻에 따라서 다 제공하겠다. 그 환대라고 하는 거 있죠. 환대. 환대라고 하는 문화는 상당히 오래된 문화예요. 성경에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새 나그네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 사자로 최종적으로 판명이 되는데 나그네가 올 때 내가 물을 좀 갖다가 발을 씻고 음식을 좀 해서 그러면 드시고 가십시오 하죠. 환대죠. 그리스 문화에도 환대라고 하는 문화가 강하게 있어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소설 보시면 호메로스가 쓴 소설 보시면 오디세우스가 뭐죠?
저쪽 트로이 전쟁 그 10년 동안 하고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타카라고 하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10년 동안 이제 헤매요.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하는데, 파이아케스 쪽이라고 하는 쪽에 사는 섬에 도착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 빨래하러 나온 그 공주와 시녀들을 처음에 접하게 되는데, 그 공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이 필요한 걸 빨리 채워드려라.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그네와 거리는 제우스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빨리 필요를 채워줘라. 그러니까 개념이 그런 거예요. 나그네와 거리는 신이 보냈다고 하는 개념이 기본으로 있어요. 그래서 환대의 가장 기본 조건은요, 그 사람의 정체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하는 걸 전혀 묻지 않아요. 정체를 묻지 않고 먼저 필요를 채워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디에서 오셨는지 그 다음에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환대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뭘 대하면 환대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먼저 누군지 물어보고, 뭔가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될 사람이면 먼저 선을 긋고 이러잖아요. 근데 환대의 정신은 먼저 아이덴티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도울 것들을 물으면서 아이덴티티를 묻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오갈 데 없는 이방인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시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빈관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외빈관은 물자가 풍부하니 걱정하실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데 필요한 경비는 모두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괜히 부담스러울까 봐 서둘러 떠날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리스찬 나라예요. 이 나라는 기독교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냐 하면 솔로몬 학술원이에요. 연구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아주 발전시켜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솔로몬 학술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연구가 진리를 밝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로 세상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비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프란시스 베이컨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 질서를 연구하는 거고, 그로부터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꿈을 꾸면서 이 과학기술 유토피아로 새로운 아틀랜티스를 쓴 거예요. 거기에 나온 거 보면요, 개발한 것 중에 보면 엄청나요. 그 당시에 잠수함까지 있어요. 비행기구, 잠수함 뭐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과학기술에 한참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 꿈이 상당히 확장돼서 펼쳐지는 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학기술 발전이. 그런데 이제 디스토피아가 나와요. 이 디스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의 일부가 이제 이 디스토피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영국 상황입니다. 영국 상황. 그리고 이제 2부가 실제 유토피아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 당시에 양모를 활용해서 하는 견직물이라고 그러나요? 그 기술이 발전이 됐어요. 양모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 있죠. 옷 같은 거 만드는. 이게 발전이 되니까 이게 양을 기르는 게 엄청난 비즈니스로 이게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농사짓던, 소작인들에게 줘서 농사짓던 그러한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전부 다 그 소작인들 내보내요. 그리고 이제 양을 키우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요. 그걸 앵클로저 운동이라고 그러죠. 영국에서. 앵클로저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토마스 모어가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작인들 전부 다 쫓아내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린으로,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거린으로 살아가고 뭐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단두대처럼 처형을 하는 그러한 아주 혹독한 그 상황, 그 당시의 사회상을 디스토피아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모를 통해서 견직 기술이 발전해서 그 기술 발전이
사람을 살리는 쪽보다는 아주 소수의 땅 있는 사람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모는 그러한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그러한 현실을 꼬집고 있는 거죠. 1차 산업혁명기에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기계 파괴 운동. 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그동안 수공업으로 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일자리를 대체를 해버리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이 기술인데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기술로서 네, 할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낼지 이거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기술들이 활용되어 오고 그동안 빈부의 격차가 심한 방향으로 발전해 온 거로 보면 디스토피아의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뉴요커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잡지죠. 이 뉴요커라고 하는 게 워낙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전범 아이만 그 재판 그 과정을 쭉 써서 여기에 기고했던 그래서 이 뉴요커에서 한나 아렌트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했었던 아주 전통 있는 뉴요커인데요. 2017년 10월 23일 표지입니다. 네. 누가 누구에게 동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사람에게 동냥을 하고 있는. 서울대 유기훈 교수 팀이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대로 그냥 기술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대로 그냥 갈 경우에 2050년쯤 되면 우리 사회의 사회 계층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현재 상황으로 내버려뒀을 때 그랬더니요. 한번 보십시오. 제1계급 이러한 기술들을 소유한 기업인 0.001%. 그 다음에 인기 정치인, 연예인들, 이 스타급들 있죠? 네. 팬덤을 가지고 있는 여기가 0.002%. 제3계급 누굽니까? 네. AI, 인공지능 로봇. 제4계급, 나머지 99.997% 아주 AI 밑에서 단순 노동 있죠? 단순 노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4계급. 이렇게 될 수 있다. 유토피아입니까? 디스토피아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21세기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과 인류가 공존하는 그러한 땅이 지금 있어요. 펼쳐져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요단 건너편에서 지금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앞에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걸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정탐꾼의 보고와 이스라엘의 반응이 아마 가슴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아. 완전히 디스토피아로 변할 것 같아. 이스라엘 민족은 아유 우리 왜 애굽에서 데려 나왔어? 다시 그래 데려가지.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걸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비전 그걸 우리가 이제 붙드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AI 시대가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던지는 도전들이 어떠한 것일까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신학적 도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인공지능의 그 레이어들, 딥러닝 알고리즘처럼 알고리즘의 그 레이어들을 쌓아놓은 게 이 뇌의 시냅시스 간에 서로 연결하면서 정보 처리하는 원리거든요. 그러한 시냅시스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인공 뇌를 만들어 놨더니 스스로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학습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상당히 신학적인 근본적인 도전을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가 하면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이 부분도 아마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의 주요 역할이 무엇인가? 설교? 네, 설교 중심이라고 하면 아마 그쪽은 요즘 인공지능 활용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굳이 신학적인 질문이 있으면 그냥 챗GPT에게 물어보면 훨씬 더 목사님보다 더 다양한 측면의 답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역할이라면 그런 수준은 아마 쉽게 아마 극복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점차 이게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도전. 앞으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지금까지는 육체 노동을 대체할 그러한 자동화가 있다면 인공지능은 앞으로는 갈수록 지식 노동, 전문성을 가진 노동을 대체하는 쪽으로 갈 테니까 고용 없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리고 기술 격차 문제. 이걸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걸 활용해서 기회를 찾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자동화의 대상이 돼서 밀려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실제 이제 우리 교회 내 멤버들이 이런 이슈들에 당면하게 되겠죠. 불확실성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저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원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확실한 세계 속으로 부르신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안전판이었던 너의 부모, 본토, 친척, 그게 삶의 안전판이잖아요.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안 해주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얼마나 불확실한 상황입니까? 확실한 거 하나는 뭐예요? 거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 온 족속에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한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전판 없는 세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실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여정이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나 어찌됐건 아주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들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그러니까 보내신 공동체로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할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책임성 있게 이 사회가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디스토피아가 아닌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질서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면에서 여러분 토론을 한번 토론 주제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긴다 했을 때 지금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질서 속에 돌아가는 나라일까?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세상 나라는 인간의 욕망이 원동력이 되는, 인간의 욕망이 끌어가는 사회죠. 모든 경제 성장, 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무한 욕망을 전제로 합니다. 지위 경쟁, 부우, 권력, 명예를 놓고 지위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능력주의, 우위를 점한 자가 군림하고 통제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를 중시해요. 교환 가치가 높은 사람 우대하고요. 그리고 세속 가치에 물든 어른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나라가 무슨 의미일까? 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어린 왕자 보셨죠? 어린 왕자. 어린 왕자 보면 그 어린 왕자, 그 어린 왕자가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기 조그만 별나라에서 그 장미 한 송이를 아끼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나 어른의 세계는 계산하고 사업가들 그냥 무수히 많은 별들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이게 다 내 소유야 하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군림하려고 하고 왕이 있는 별나라에서는 군림하고 허영기 있는 별나라에 허영기 있는 사람은 허영심 채우기 위해서 이게 세상 가치를 따라서 어른들의 세계가 만들어낸 세계라면 이 어린 왕자가 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 체계, 이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죠. 여기에서는 성육신의 원리죠. 지위를 내려놓는 신이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주변인 소외된 자들을 품는 그런 환대 공동체, 교환 가치가 낮은 자를 먼저 대우해 주. 그 포도원 주인하고 품꾼이 아침 9시에 나가서 품꾼들 데려오죠. 12시에 나가서 또 거기 있는 사람 데려오죠. 3시에 나가서 마지막 5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죠. 그리고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분명히 세상 나라에서 얘기하는 공정성하고는 달리 돌아가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세상 나라의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 쪽으로, 교회 쪽으로 자꾸 들어오면 이제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상을 섬긴다고 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 원리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겨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토론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걸 좀 더 좁혀서 일의 세계. 지금은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에 따라서 급여를 주잖아요. 급여를 받으면 그게 이제 유효 수요를 만들어서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가 돼야 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경제가 순환이 일어나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면, 그러면 유효 수요가 생기질 않죠. 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줄 테니까. 뭐 경제도 안 돌아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앞으로 현재처럼 그냥 경제적 시장 가치 중심으로 해서 일을 생각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주는 그러한 일을 현재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중심으로 일을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일을 좀 더 넓혀서 생각해서 정말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게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거죠. 그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확대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넓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고, 좀 더 좁혀서 본다면 앞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 사회에 돌아가는 그런 경제사회 질서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가치관에 따른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과제들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